25% 관세를 물리겠다. 예외 없이 물리겠다. 네, 관세를 25% 올렸다고 해서 곧장 25% 물가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이죠. 네. 네. 오히려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결국 와해가 되는 것이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어게인이라고 하는 화제 신간을 내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모든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뭐 예외 없이 물리겠다. 네. 지난 1기 때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릴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들, 우방 국가들은 예외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예외도 이제 없는 거예요. 예외는 아니고요. 네.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트럼프 1기 때 1962년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 네. 확장법의 예외 조항을 가지고 동맹이건 비동맹 가리지 않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이유를 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25%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10%를 했는데 나라마다 대응 방법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은 그 당시 한미 FTA를 이제 폐기하겠다는 트럼프의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계를 해서 조기에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줄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식의 이제 예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당시 이제 EU나 뭐 대부분 국가들은 이거는 WTO의 약속 위반이다라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WTO가 사법 중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건 명분론 싸움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4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바이든이 오면서 이제 바이든이 여전히 25% 철강 관세를 갖고 있으니까 유럽과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고 네. 일정 물량 초과하는 데는 20%를 매기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협상을 먼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여력을 스스로 이제 차단했기 때문에 네. 이제 뒷말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철강, 뭐 알루미늄 또 뭐 반도체 그냥 줄줄이 그냥 사탕처럼 막 나오는데 네. 실제로 아직 이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 나라마다 협상하겠다는 이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외 또 뭐 배제 이런 거 없다고 말을 하지만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항상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오프닝 무브를 하는 거고 던져놓고 가장 세게 하는 거고 네. 또 따라서 이제 그 뭐 이 나라마다 이제 맞춤형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뭐 이거를 그냥 너무 흥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관세가 없어진다고 볼 게 아니라 관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 똑같은 관세라면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강의 이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일비하지 않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끈끈당 대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방위비하고 연계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정상 대 정상이 한 번에 그냥 빅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한데 우리 뭐 지금 중국이 이래서 그게 참 유일한 좀 아쉬운 점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뭐 중국의 10% 추가 관세 물리고 심지어는 뭐 나프타 그 같은 회원국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도 25% 관세 물리고 뭐 이제 철강, 알루미늄, 뭐 이제 자동차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나올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 1기 때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지금 2기 때의 움직임, 뭐 좀 같은 점도 있을 거고 좀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이제 T가 그 테리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컷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후보지만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그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무역, 친기업, 강한 미국 이런 걸 내걸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선에 승리하려고 보니까 그걸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결국 민주당한테 계속 표를 던져준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가서 뭐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제 고생하는 것은 뭐 대학을 안 나와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네.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자유무역 거기에 이제 빠진 모든 전직 정부들 거기에는 부시를 포함해서 뭐 오바마, 클린턴 다 포함해서 이런 워싱턴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정치를 말아먹었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없애는 잡 킬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는 한번 공약을 하면은 뭐 일단은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적합한 시기에 이겼다고 이제 선언할 수 있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그런 식의 보이고 있는데 일기 때 이제 관세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특히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그렇죠. 또 아르헨티나 네. 뭐 이런 국가들 또 한국,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백악관에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철강 노동자를 불러들이고 그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 이제는 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또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끄집어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관세 폭탄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협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나프타 협상도 다시 했죠. 또 한미 협상 다시 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시 사실은 무역 수지 적자와 미국 내 일자리라는 그런 명분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트럼프는 4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다시 미국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관세를 훨씬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무역 수지 적자뿐만이 아니라 네. 비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흔들고 있다. 네. 가령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 국가잖아요. 우방 국가를 상대로 첫 번째 관세 폭탄을 흔드는 이유가 무역 수지 적자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의 통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한 거고 그것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트루도 총리는 추수감사절 날 화급히 달려가서 막 싹싹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네. 이 두 사람이 옛날 또 악연이 있어서 2018년 이 캐나다가 개최한 G7에서 네. 뭐 트럼프가 트루도를 통해서 비겁하다 한 뒤것이 작년에서 그때 괘씸죄 가지고 지금 계속 조롱하는군요. 그렇죠. 미국이 50안보제 추가되라. 이번에도 네. 하면서 미국이 50안보제 추가되면 네. 관세 안 낸다. 이것은 이제 뭐 세계 최대 강국이자 우방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고. 놀라운 것은 이 관세를 매기는데 뭐 이틀인가 3일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막 전화통이 불통이 난 거잖아요. 그랬었죠. 멕시코 이 샤인바움 대통령 전화를 하고 트루도 전화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일단락이 이제 된 거는 완전히 문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국경에 1만 명의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증원하기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들 뽑아준 유권자한테 봐라. 내가 대통령 되니까 바이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느냐. 51% 지지자 일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네. 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본보기로 불법 이민자를 공군 헬기에 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콜롬비아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네. 안 받아? 관세.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이제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그 재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불법 이민, 불법 마약 뭐 이런 쪽도 이제 관세를 활용한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화의 종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거.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마 트럼프는 관세라는 수단을 가지고 네.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지난 일기 때도 뭐 관세를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공화당 강령에도 있는데 네. 미국을 21세기의 제조업의 새로운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되게 황당한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 상태가 다 이제 그렇죠. 가라앉았고 네. 미국은 원천 기술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었는데 네. 아이폰이 대표적이고 그 이제 공식을 허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견제를 하는 그런 상태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조업을 만들려면은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의 강한 제조업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관세 몽둥이 맞기 싫어? 그러면 투자해 이런 거거든요.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이런 그러니까 거죠? 바이든은 이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네.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연방 정부의 이 세수입이 막 줄줄 새기 때문에
세수입도 확보를 하고 만약 관세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관세를 피하려면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방식. 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식하고 맞물려서 이제 금년 다보스에 가지 못했는데 네. 생중계 된 다보스에 거기 있는 패널들 향해서 관세 채찍을 맞든지 아니면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메시지 보냈죠.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마지막 수 같은데 그 대목이 아마 한국이나 일본 또 이제 많은 전 세계 독일을 포함해서 제조업 강국들이 이제 맞이한 굉장히 선택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결국 그러니까 이 관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네, 한 뭐 네 가지 정도 목표가 그렇죠. 있는 뭐 거죠. 재정 적자를 네. 감축을 하는 요인으로도 네.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조업 네. 기반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수단으로도 좀 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목적, 네. 또 뭐 이런 그 무역 수지를 줄이는 목적 이런 네. 목적이 있다고 이미 이제 트럼프 주위에서 내각에 픽업이 된 사람, 그렇죠. 또 지금은 장관급만 됐지만 네. 그 밑에 일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줌 세미나를 해보면 네. 이미 딱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네 가지. 그러면서 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효과성 논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로 뭐 이곳저곳에 관세를 물리다 보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이고 지금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이러다가 인플레 때문에 미국 금리 엄청 올라갈 것이고 경제 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뭐 평생 이제 국제경제학자지만 관세를 25% 올렸다고 해서 곧장 25% 물가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이 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이 미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국가에 대한 그 수입 관세를 똑같이 올려버리면은 이게 압박이 오죠. 네. 그런데 그렇죠.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것과 똑같이 한다더라도 일단 그 샥을 누가 받냐 하면은 수입업자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업자는 예전에 내가 20% 마진을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내가 여전히 이익을 볼 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마진을 내가 이제 줄이더라도 그렇겠네요. 많은 부분 안 넘기겠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미국 내 지금까지는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생산하는 건 오히려 그냥 돈이 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경험한 것은 지금보다도 좀 더 소규모의 관세가 계속 올라갔지만 예. 인플레로 갔다는 그런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관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시차 공격을 해가지고 국가별로 하면은 걱정하는 그런 인플레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된 게 불법 이민과 인플레인데 인플레를 야기하는 관세를 하면 자살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선거 2년 후에 오는데 트럼프는 이제 2년 후에 만약에 레임되게 되면 나머지 2년은 거의 그냥 동력을 상실합니다. 네. 그때도 행정명령을 하고 있지만 무리수가 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권좌에서 물러가면 그 이후 이제 트럼프의 레가시 같은 것이 특히 트럼프 뭐 2.0을 지나서 트럼프 3.0을 트럼프 아닌 벤스가 한다랄지 루비오가 한다랄지 다음에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권좌에 왔을 때 그들은 아마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난 정책 같으면은 아마 그 이어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차징도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두 번이나 대선에 당선된 유일한 사학과 출신 굉장히 영민하고 계산이 있는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10% 추가 관세를 물렸고 중국도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네. 이미 네. 예고를 했고 일기 때처럼 그렇게 정면 대결 양상이 펼쳐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기 때 사실 트럼프가 곧장 관세 폭탄을 꺼내들지는 않았어요. 네. 2017년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시진핑을 말하라고 초청을 했죠. 그리고 말하라고 초청을 해서 많은 강요들이 있는데 공동성명이 발표된 게 뭐냐 하면은 엄청난 중국의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100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과 그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 회고록을 보면 우리 그냥 굉장히 쫄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경계심을 팍 풀어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간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저녁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 시리아 그냥 폭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주 그냥 시진핑 마음속으로 혼비백산했다는 그랬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포를 심어준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두고두고 기억나는 게 시진핑이 이제 장광설을 내려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한때 뭐 중국 일부였다. 근데 한국의 이제 외교부나 대한민국 정부 거기에 아주 반박声明을 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하여튼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 굉장히 좀 야심과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트럼프는 100일 계획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일단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먼저 예외를 하고 그에 이제 여름에 관세 폭탄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이전에 어느 대통령도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협상장에 와서 큰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전에 있는 유일한 협상은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모든 시장을 다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네. 마지막까지 안 연 게 투자, 금융 서비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오바마나 부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은 투자 보장 협정을 하자. 네. 그런데 그 협상은 중국의 페이스에 말려서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런 상태에서 부시 8년 지나갔고 오바마 8년 지나갔고 그런 와중에 이제 21세기 디지털 경제 룰을 중국한테 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협상이 다 타결됐는데 보기 좋게 트럼프가 거기서 미국을 이제 퇴출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무역과 이런 그 오픈 트레이드가 아니고 보호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리고 WTO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되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 8년 전 트럼프를 맞이하는 그런 경제 아니고요. 성장률이 뭐 4%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정통한 사람들의 소식에 의하면 2%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성장이란 것이 이제 중국 인구 감소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전쟁에서 종진국 함정을 탈피하는 경쟁과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종진국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전에 조선이나 뭐 가전 이런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기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 이코노미에 그렇죠. 아주 선두에 설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거, 그다음에 네. 태양광 전기차. 패널 같은 것들, 전기차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그 가격 경쟁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 능력은 거의 2배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유럽과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가격 경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힘은 빠져 있고 또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그런 이제 의지가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예.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은 굉장히 뾰족해졌다. 이런 점에서 이제 유럽이 되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요. 네. 이제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전략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국의 체면이 있어서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뭐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중국을 지금 예전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다. 뭐냐면 트럼프가 공언한 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전면적인 대결로 가지 않고 의외로 빅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빅딜을 하더라도 이게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네. 알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렇군요. 넷플릭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 같은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을 몰아붙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유화적인 입장,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입장,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엔드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2028년 대선이 끝나고 이제 권좌를 다른 사람 물려주고 나갔을 때 네. 트럼프가 역사의 레거시가 뭐냐. 아마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중국이 개방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치가 굉장히 연성 정치로 돼서 네. 뭔가 서방 세계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원업 도즈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시진핑부터 중국이 거의 아니라는 걸 이제 본격화했고 네. 특히 오바마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저 태평양을 가리키면서 저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네, 그랬죠. 미국은 왜 이쪽에 서쪽까지 와 있느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군대 빼 이런 얘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대국 굴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오바마의 대처는 굉장히 미약했던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하면은 최소한 미국의 그 대응이란 거는 뭐 뭔가 이제 약간 좀 긴장을 높이는 그런 대응일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너무 대응이 뭐 이렇게 그 칠함대 보내가지고 배 통과하는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미국 약점이 잡힌 거거든요. 미국은 두 번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어요. 그렇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그걸 보면서 중국은 더 이상 금융 개방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났을 때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랬겠죠. 만날 때마다 네. 그런 얘기했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제가 그때 베이징 가는 비행기 있었는데 네. 이 잡지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는 거 잡지인데 네. 그게 영어로 돼 있어요. Go to the America, buy house, be rich. 미국으로 와서 집을 사서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 대상으로 전락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대국 굴기를 하는데 이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오바마 4년 동안 되게 이 연약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하고 한번 일합을 겨뤄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4년마다 대선을 거치니까 국내 정치가 되게 분열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고치고 있던 생각이라서 네. 더구나 이제 세상이 디지털로 가면서 네. 이게 중국발 디지털 이게 이 아주 센세이션한 게 있잖아요. 네. 틱톡, 뭐 5G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그 어포더빌리티 너무 크니까 안 쓸 수가 없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나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게 다 저당 잡히니까 네. 그 국내 정치를 분열시키면서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서 걷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일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영향력을 배제하는 거. 그런 면에서 디커플링인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필요하면 타협도 할 용의가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타협이라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4년 동안만 유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한번 타협하고도 그냥 언제든 또다시 응징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식. 그 대신 이제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떠나서 자기한테 어텐션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미디어 퍼블리스트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찌 됐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이 기술 패권, 그러니까 패권 전쟁에 대한 그런 것에는 단호한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죠.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합니다. 네.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되게 축하한다, 놀라운 일이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기존에 바이든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거밖에 예. 못했어. 네, 네. 수출 통계를 더 그냥 조여야지. 지금 이제 상무장관이 이미 이제 임명이 됐고 USTR 지명자는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할 때 계속 이야기 나온 걸 보면 미중 간의 이게 게임이 아니고 중국이 삼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완전히 중국의 이거 전선을 다 막겠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이 산업도 되고 안보도 되는 거잖아요. 되죠. 특히 네. 디지털 같은 경우 그렇죠. 전 세계를 연결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뭐 이런 어텐션 레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뭐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이 전부 이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아마 100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딥시크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강력하게 미국이 견제를 했는데도 미국하고 거의 견줄 만한 그런 AI까지 발표를 하고 전 세계가 뭐 깜짝 놀랐는데 책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의 움직임에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제는 EU도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입장이고 해서 오히려 서방 세계의 견제는 더 세졌고 트럼프 2기 때 중국이 이런 기술 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네. 같습니다. 2018년 4월인가요? 그 정규현 교수님과 이제 저하고 몇 분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 같이 미션 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일 아무 예단이 없던 그런 시대. 네. 그때 생각이 중국의 선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얘들의 패러다임 뭐냐.
본격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이제 봉쇄령이 내리기 전인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한 거 아마 많은 분도 공감할 것 같은데 야, 중국의 이 선전은 약간 이제 그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런 이제 프리 이코노믹 액티비티 존이구나.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아닌 말로 이제 드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못 시켰는데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어요. 네. 제가 이화대학 교중에서 드론을 띄우려고 하면은 당시 제가 체크한 걸 7군데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돼요. 경찰서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소방서 등등. 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들이 원천 기술은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이 우리가 처음 만들어낼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모방을 하는데 창신을 하는 거죠. 모방 혁신. 이게 중국이 무서운 건데 중국은 또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규제까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은. 그런 생태계가 있는 한 아마 뭐 어떤 방식으로 통제가 되더라도 중국은 중국 방식의 기술국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죠. 결국 기술이란 것이 최고의 기술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을 이제 살 수 있는 블락이 생긴다는 거죠. 서구 블락과 자유주의 블락과 공산주의 블락과 하이브리드 블락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구매력이 서구의 아주 최신 제품을 살 구매력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중국 거를 사주면은 중국이 또 뭔가 원조를 줄 수 있는 그런 블락이라서 네.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하면은 네. 지금 딥시크에 사용된 화웨이 칩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성능은 70%인데 가격은 3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캐치업을 하게 되면 아마 꽤 많은 시장을 그 중국발과 서구발이 양분하는 그렇군요. 생태계가 쪼개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 올라가고 우리 시장이 쪼개지고 뭔가 또 이런 이 글로벌 사우스에 수출하는 거는 네. 중국행을 탑재해야 되고 또 이쪽은 이제 유럽행을 한국에 탑재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비용 상승이 있는 기술 상태가 쪼개지는 그러니까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경험하지 못하던 네. 그런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찌됐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인 뭐 다른 뭐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이미 시작한 상황인데 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그런 나라였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류가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철학을 가진 나라였는데 지금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는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이제 결국 와해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뭐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바이든도 방식은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미국이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의 이제 원산지가 됐는데 대공황에 대한 뭐 많은 이제 가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외국 제품, 특히 서구 제품이 미국에 오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네. 관세 장벽을 쌓으니까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서로 성벽이 높아지고 무역이 약해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온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요. 그때 무역법이 1934년 상호무역법입니다. Reciprocal Trade Act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행정부가 다른 나라 행정부를 골라서 우리도 관세를 내릴 때는 너희도 내려야 하는 그리고 내렸으면 이거를 모든 국가한테 비차별적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2차 세계대전까지 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트 체제, 네. WTO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무역 자유화를 주도를 했죠. 네. 그때 협상 방식은 미국이란 가장 큰 시장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관세를 내릴 테니까 너희도 내려. 그런데 똑같이 내리기 어려우면은 우리 선진국은 좀 더 많이 내리는 부담을 지고 개도국은 좀 시간을 줄게 이렇게 해서 8차에 걸친 무역 라운드를 이제 거치면서 루가이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네. 95년에 WTO가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관세는 내려가기만 한 거예요. 1934년 이후에. 네. 그리고 모든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내리는 것이 미국에 좋다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서비스 강국, 금융 강국, IT 강국으로 갔기 때문에 네. 필요한 제조업은 우리가 수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을 수출한다는 이런 비교위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선거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윈윈이 돼 있고 있지만 국내 정치로 봤을 때 자유무역 혜택을 받는 탑 1%만이 더 잘 되고 특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을 가지 않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난 20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이제 세계화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8년 동안 트럼프 일기 바이든을 거치면서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관세 폭탄을 던지고 법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되고 하지만 누구 하나 그리고 국제기구 어느 하나 뛰어들어서 중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태가 4년 더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체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2028년 미국 대선이 다시 자유무역을 살리자 그런 구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까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미국의 경쟁 상태로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체제가 달라도 뭐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세계화는 아마 한물 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계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블락별로 더 활발하게 교류하는 아마 세계화 2.0 다른 형태 세계화 그렇군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세계화의 태조는 역시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